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편 비운의 임금 고국 원왕. 고구려와 연나라가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은 양국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오. 이 기회에 군사를 물리고 화평을 다짐하는 동맹을 맺는 게 어떠하겠소? 고구려가 우리 연나라 영토를 넘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전쟁을 감행할 이유가 없지요. 고구려의 동맹 제의를 받아들이겠소. 연나라 군대는 철군하라!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부분은 고구려 제16대 임금인 고국 원왕이 연나라 임금 모용황과 전쟁터에서 대치하다가 화친 동맹을 맺고 각각 군사를 철수하는 장면입니다. 고국 원왕 9년, 서기로는 기원 후 34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 시간에도 여러 차례 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만 모용이라는 성씨를 가진 이 선비족은 봉상왕, 미천왕, 고국원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고구려와 원수지간이 되어 전쟁을 벌여온 뿌리 깊은 적국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설린 우호 관계를 맺어오던 나라 사이에 맺어진 동맹도 파기되기 십상인데 이 두 앙숙지간에 맺은 화친 동맹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고국 원왕 12년 봄, 환도성을 보수하고 국내성을 쌓았다. 그해 가을 8월, 고국 원왕이 환도성으로 옮겨왔다. 같은 해 겨울 10월, 연나라의 모용황은 용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화평을 다짐하고 돌아간 고구려와 연나라는 각각 성을 새로 쌓거나 보수하고 도읍을 옮기는 등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화친 동맹을 맺은 지 3년 후, 이제 때가 되었다. 자, 고구려를 치러가자! 연나라 임금 모용황과 그의 형인 모용한 형제가 고구려를 향해 진격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연나라의 모용황이 고구려를 치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구려연구재단 금경숙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냐면 중원을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원을 진출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고구려를 먼저 쳐야 된다, 빼앗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우문씨를 멸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생각하는 그 강력도에 따른 적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고구려를 치고 그 다음에 우문씨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전략적으로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무렵 모용 선비족의 연나라는 중원 진출의 야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중원으로 나아가는 데는 장애가 되는 세력이 바로 고구려와 우문씨라는 성을 가진 우문 선비족이었습니다. 삼국사계는 당시 연나라 내부에서 어떤 계략이 세워지고 있었는지를 중국 쪽 사설을 바탕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도 옮겨왔고 군비도 증강했으니 중원을 정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길목에 있는 우문 선비족을 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문 선비족은 우리가 아무 때 공격하더라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문 선비족을 먼저 침략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구려가 후방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고구려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먼저 쳐서 굴복시킨 다음에 우문씨 세력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중원으로 진출합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 내몽고 쪽에 시라모랭강에 있던 우문씨하고 고구려 관련이 관계가 좋으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내몽고로 진공해서 올라갈 경우, 쳐 올라갈 경우에 그 뒤를 고구려가 칠 수가 있는 거죠.
습복시킨 다음에 군사적으로 제압한 다음에 배후를 안정하게 한 다음에 우문시를 공격하려고 그랬다. 342년이거든요. 이게 342년인데 345년에 우문시가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몽고 쪽에 대한 군사행동을 일으키기 전에 만주 쪽에 자기네들이 중요한 거점인 남만주 쪽에 대한 후환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먼저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제압합니다. 자, 그런데 우문 선비족을 치기에 앞서 고구려를 먼저 공격하되 공격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를 놓고 연나라의 모용 형제 간에 또 한 번의 머리싸움이 벌어집니다. 고구려로 가는 길 중에서 북쪽 길은 평탄하고 넓지만 남쪽 길은 그 형세가 험하고도 비좁습니다. 군사를 두 배로 나눠서 공격하되 임금인 내가 대군을 거느리고 평탄한 북쪽 길로 진격하고 다른 장수로 하여금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험준한 남쪽 길로 진격하라 명하면 되지 않겠소? 당시 연나라는 요하 상류의 양안을 본거지로 삼고 있었는데 거기서 고구려의 수도인 지반으로 가는 통로가 남도와 북도, 즉 남쪽 길과 북쪽 길 이렇게 두 갈래로 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대 박경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신빈에서 환인을 거쳐서 지반을 가는 루트가 남도인데 그게 길이 나쁘대요. 지금도 사실 거기는 못 가요. 환인이 초기 수도인데 일단 통화로 가서 지반으로 가지 옛날 작년까지만 해도 환인에서 직접 지반으로 못 갔다고요. 그만큼 길이 나빠요. 이게 남도고 북도는 지금 얘기했듯이 통화를 거쳐서 지반으로 가는 길인데 그 북도하고 남도예요. 군사 이동이 용이한 평탄한 길과 험한 길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주력 부대를 어느 쪽 길로 가도록 배치하겠습니까? 모용 형제의 공격로 선택은 일반적인 관행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임금인 내가 5만 대군을 이끌고 우선 길이 평탄한 북쪽 길로 진격을 하고 적군을 속이기 위한 소규모 병력은 험준한 남쪽 길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소? 대왕, 아닙니다. 남쪽 길이 험하고 북쪽 길이 평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북쪽 길을 선택해서 다닙니다. 고구려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의 허를 찔러서 임금인 내가 5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 길로 진격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험하고 좁은 남쪽 길로 5만 병력이 쳐들어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대비를 허술하게 할 것입니다. 과연 지혜로운 계책이오. 자, 연나라 군사는 듣거라. 지금부터 우리는 고구려로 쳐들어갈 것이다. 임금인 내가 4만 병력을 거느리고 험하고 좁은 남쪽 길로 진군할 것이니 장수 와무가 이끄는 15,000 군사는 북쪽 길로 진격하라! 자, 그렇다면 5만 5천이나 되는 모용 선비족의 연나라 대군이 고구려를 향해 진격하고 있을 때 고구려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대왕마마, 연나라 대군이 우리 고구려를 향해 쳐들어오고 있다 하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느니라. 장수는 누구고 군사는 얼마나 된다더냐? 연나라 왕 모용환과 그의 형 모용환이 5만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다 하옵니다. 좋다. 파발을 보내 모든 성과 변방의 장졸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도록 하라. 우리나라에 이르는 길이 두 갈래이거늘 모용 선비 일당이 틀림없이 넓고 평탄한 북쪽 길로 주력 부대를 보내올 것이다. 장수 무는 군사 5만을 이끌고 북쪽 길로 나아가 연나라 군사를 무찌르도록 하라. 임금인 나는 소부대를 이끌고 험준한 남쪽 길로 나아가 방비하겠노라. 고구려 5만 대군은 고국원왕의 아우인 무가 인솔에서 평탄한 북쪽 길을 방비하기 위해 나섰고
고국왕 자신은 소규모의 부대를 이끌고 험준한 남쪽 길로 나섰습니다.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소리냐? 지금 연나라 왕 모영왕 형제가 지휘하는 4만 대군이 남쪽 길로 진군해 오고 있사옵니다. 뭐라? 사만이라 하였느냐? 아니, 이 험한 남도 쪽으로 4만 대군이 밀려오고 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소장이 나가 싸울 테니 대왕마마께서는 피하시옵소서. 낭패로다. 이 대목을 기술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국 원왕은 아우 무로 하여금 정예부대 5만을 이끌고 북쪽 길을 방어하게 하고 자신은 약한 군사를 이끌고 남쪽 길을 방어하였다. 이때 모용황이 이끄는 대군이 도착하여 전투를 벌였는데 고구려군이 대패하였다. 적군의 좌장사 한수가 우리 장수 아불화도가를 죽이자 모든 적들이 그 기세에 힘을 얻어 환도성으로 쳐들어왔다. 고국 원왕은 단기 필마로 단웅곡으로 도주하였다. 지휘관들은 군사기동이 편한 길을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도로 올 줄 알았죠. 그래서 당시 고구려 군대가 5만 명이고 5만 5천일 거예요. 연나라가 전년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력 부대가 군사기동이 편리한 북도로 올 거로 생각해서 고구려 군대가 5만인데 5만의 주력 부대를 북도에다 배치시켜 버렸어요. 근데 모영왕은 5천의 조공 부대만 북도로 보내고 자기가 지휘하는 주력군 5만은 곧장 신빈을 해가지고 환인을 거쳐가지고 집안을 친 거라고요. 국내성을. 한편 5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나갔던 고국 원왕의 아우 무는 장군, 연나라 장수 왕후의 목을 베어왔사옵니다. 잘하였다. 단 한 명의 병졸도 살려보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장군, 우리가 방비를 잘못한 것 같사옵니다. 연나라 왕 모용황이 이끄는 대군이 이 길로 오지 않고 남쪽으로 간 듯하옵니다. 그렇다면 대왕마마와 왕실이 위태롭지 않겠느냐? 서둘러 잔당을 소탕하고 환도성으로 돌아가야겠다. 한편 환도성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나섰던 고국 원왕의 생모 주씨와 왕비는 추격하던 연나라 군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도 더 이상 고국 원왕을 추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쪽 길에서 고구려의 5만 대군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연나라의 모용황은 고구려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그 부분을 대단히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모용황은 고국 원왕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왕을 불렀다. 그러나 고국 원왕은 가지 않았다. 연나라의 모용황이 고구려의 항복을 요구했으나 고국 원왕이 거부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그렇다면 고구려의 궁성이었던 환도성을 점령한 연나라의 왕과 그 군사들은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했을까요? 연나라 왕 모용황과 한수라는 연나라 장수가 주고받은 대화가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고구려 왕의 궁성이 우리 수중에 들어오다니 감개가 무량하구나. 대왕마마, 하오나 이제 그만 물러가야 하옵니다. 물러가야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린고? 고구려 땅은 우리가 남아서 다스릴 수가 없사옵니다. 지금은 비록 임금이 도주하고 백성들이 흩어져서 산골짜기에 잠복했으나 우리 연나라 군사가 철수한 뒤에는 틀림없이 다시 모여서 군사를 수습할 것이옵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우리 연나라에게 두고두고 근심거리가 될 것이옵니다. 그런데도 이대로 군사를 물려 돌아가야 한단 말이냐? 그냥 돌아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왕의 생모와 왕비를 인질로 잡아가고 왕의 아버지의 시체를 볼모로 가져갔다가 고구려 왕이 제 발로 와서 사죄하기를 기다린 후에 돌려주어서 은혜와 신의로서 무마하는 게 상책이옵니다. 그게 좋겠구나. 더구나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고구려 왕의 아버지는 수차에 걸쳐서
우리 연나라 영토를 노략질했던 왕이 아니었더냐? 여봐라! 미천왕의 무덤을 파고 그 시체를 꺼내도록 하라! 고대 국가 시절 상대방의 수도를 점령했을 때 왕릉을 훼손하여 무덤 속에 있는 부장품들을 약탈해간 사례는 자주 있었으나 아무리 적국이라 해도 선대왕의 시신을 볼모로 가져간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대궐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모조리 약탈하라! 사로잡은 고구려 백성들을 모두 연나라로 끌고 가자! 궁실을 불태우고 한도성을 헐어버리라! 모용황이 미천왕의 무덤을 파서 그 시체를 싣고 대궐 창고에 있는 역대 보물을 탈취하고 남녀 5만여 명을 사로잡았으며 궁실을 불태우고 환도성을 헐어버린 후 돌아갔다. 미천왕 등을 왜 파갖고 갔느냐? 대개 그 당시 들어온 루트들이 굉장히 그 심양이나 이쪽 요양 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루트가 작전선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주도는 못한다고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고구려 산성들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보급선이 끊어지고 하니까 또 후퇴하는 부대가 뒤에서 공격당하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미천왕 등을 파서 미천왕의 시신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철수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의 결과는 고구려 왕성을 황폐시켰지만 군사력을 괴멸시키지 못했다고요. 그런 왕, 굉장히 업적을 남긴 왕의 시신을 탈취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그 독을 당한다든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원군 때 뭐 남현군의 묘를 뭐 탈취 뭐 해서 하는 나중에 그런 것이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상징적인 것도 있고, 시신을 진짜 다시 모셔가려면은 와서 결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을 상황을 고려해서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결국은 왕의 시신은 다시 찾아오는 거죠. 박경철, 금경숙 두 고구려사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전에도 몇 차례 언급했듯이 고구려 사람들에게 왕은 신의 자손으로 추앙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왕의 시신을 탈취당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왕비와 왕모 그리고 선왕인 미천왕의 시신까지 볼모로 잡히고 말았으니 고구려가 연나라의 어떤 자세로 애교 관계에 임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환도성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왕도를 인근의 동왕성으로 옮긴 고국 원왕은 미천왕의 시신과 인질로 잡혀있는 생모를 돌려받기 위해서 어찌 보면 굴욕에 가까운 저자세 애교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나라의 모용왕이 노린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미천왕의 시신을 파헤쳐서 끌고 간 이유가 안전한 처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이후에 있을 고구려의 적대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고구려에서는 왕실의 권위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선왕의 시신을 뺏기고도 방관하고 있다면 왕실의 권위뿐만 아니라 고국원왕 자신의 권위마저도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시신을 찾아가려고. 고구려가 뭐 무릎 꿇고 진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다 외교관계라는 게 다 겉다르고 속다른 거지. 어쨌든 우리는 적대 행동을 자제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거죠. 저자세 애교 행위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고국 원왕 13년 2월 왕이 아우를 연나라에 보내 자신을 신하로 칭하면서 예방케 하고 미천왕의 시신을 돌려주기를 청하면서 1,000건에 달하는 진귀한 물건을 바쳤다. 고구려 왕이 칭신하면서, 즉 스스로 연나라 왕의 신하라고 칭하면서 시신을 돌려달라고 간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연나라에 바쳤다는 1,000가지나 되는 보물이란 대체 어떤 물건들이었을까요? 금경숙 연구위원은 아마도 짐승의 털가죽, 즉 모피 종류가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그 관자라는 책에 보면은 제나라가 그 예전에 이제 고조선 BC 7세기에서 5세기경에도 무늬 있는 문피, 그러니까 무늬가 있는 그 짐승 가죽을 교육했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것에 의하면은 중요한 그 물품 중에 하나가, 그리고 여기에 특산품 중에 하나가 그
그 짐승들의 가죽 모피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피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물론 호랑이 가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를 사냥할 때 되도록 가죽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죽이는 사람이 가장 노련한 사냥꾼이었겠죠. 고구려 벽화의 그 수렵도 같은 걸 보면은 충분히 그 상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호랑이 가죽이라든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본들 화살을 쏘을 때 호랑이 가죽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명적이라는 게 결국은 그게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절만 시키는 거라고 하거든요. 날아가서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호랑이 가죽을 잘 그걸 해서 그걸 잘 이제 드러내서 가죽으로 잘 활용하고 그것도 고급 모피이기 때문에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릴 명자에 화살촉을 뜻하는 적자를 쓰는 이 명적은 끝부분에다 속이 빈 깍지를 달아서 공기와 부딪혀 소리가 크게 울리는 화살인데 호랑이에게 상처를 덜 입히고 기절시켜 쓰러뜨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호랑이 가죽이 그만큼 귀한 물건이었다는 뜻이겠죠. 그건 그렇고 연나라의 모용황은 미천왕의 시신을 1년 만에 고구려로 돌려보냅니다. 미천왕의 시신을 돌려받은 지 2년이 지난 고국원왕 15년 겨울, 대왕 마마, 연나라 임금 모용황이 장수 모용각을 보내서 우리 고구려 변방의 남소성을 공격하고 있다 하옵니다. 소장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놈들을 무찌르게 싸웁니다. 이거 참 고민이로다. 마땅히 대군을 이끌고 나가 놈들을 물리쳐야 하겠으나 그리하면 놈들의 인질로 잡아간 어머니를 돌려보내 주겠느냐? 그러니까 연나라의 모용황은 고국원왕의 생모가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변방의 남소성을 공격함으로써 고구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실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 왕의 어머니가 인질로 잡혀가 있으니까 전연에 대해서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연이 그거를 이제 이용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전연에게 전쟁을 걸어올 수 없다는 그 판단 하에서 본격적으로 중원을 진출하고 동진하고도 대치하고 전진하고도 대치합니다. 전연이 어떤 그 국가 발전 그 장기 계획이 일단은 고구려를 제압한 이후에 중원으로 진출을 해서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과 더불어서 왕의 어머니를 볼모로 잡아감으로써 고구려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연이 어쨌든 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강선 숙명여대 강사의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연나라 군대는 남소성을 점령하여 수비군을 남겨놓고 철수합니다. 말하자면 고구려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군을 두고 간 셈이죠. 연나라의 모용선비는 이제 고구려 쪽 국경은 안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우문 선비족을 물리치고 중원으로 진출해서 황하강 하루 일대를 장악합니다. 모용선비족은 일종의 인질 애교로서 고구려의 발을 묶어놓고 파죽지세로 중원을 향해 진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국원왕 25년, 대왕 마마, 미천왕 마마의 시신은 돌려받았으나 아직 태후 마마께서 연나라의 인질로 잡혀 계시니 이제는 모셔와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나라 왕실의 사신을 보내서 어머니를 돌려보내도록 요청할 참이었느니라. 13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적의 소굴에 갇혀 지내시게 했으니 이런 불효가 또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고국원왕은 연나라 왕에게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왕모를 돌려보내주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연나라 왕은 칭제, 즉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로부터 생모 송환 요청을 받은 연나라 모용선비의 왕 모용주는 드디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에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고구려 왕이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면서 충성을 다하여 왕모의 송환을 간청하니 아니 들어줄 수가 없구나. 고구려 왕에게 전하거라. 내가 고구려 왕에게 정동 대장군
영조자사의 자코를 내리고 낭랑공으로 봉하였다 이르라. 연나라왕 모용준이 스스로 황제를 칭하면서 고국 원왕에게 자코를 내리고 책봉을 하였고 고국 원왕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후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이 대목만을 떼어서 생각한다면 중국 측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주장하는 조공책봉 관계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몇 차례 강조하거니와 그 시기의 조공이나 책봉은 단순한 애교 의례의 하나였습니다. 금경숙, 강선 두 고구려사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전체적인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이거는 의례적인 외교 관계였고, 물론 이때는 아주 고구려가 위급한 상황이었었죠. 왕모를 13년 만에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보면 칭신했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서 국력 자체만은 사실은 고구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요 낭랑공으로 봉했다라는 요 하나만 갖고서 조공책봉의 빌미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역사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은 고대에 있어서 이 외교 관계라는 관행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또 이제 황제 국가니까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고구려 왕의 그 자쿠를 내려줌으로써 어떤 그 상징적이고 형식적이지만 이런 그 조공하고 책봉 관계에 입각한 상하 관계를 그 대내외에 이제 과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고구려가 그 전연에 종속됐다기보다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왕의 어머니를 그 무사히 그 송환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했던 그 외교 정책이라고 봐야지, 고구려가 전연에 그 조공을 바쳤다고 해서 고구려가 전연에 그 복속 국가라고 보는 것은 당대의 정치 상황이나 애교 의례를 도외시하고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으니 복속 국가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역사 왜곡이라는 설명입니다. 그건 그렇고, 연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던 왕의 생모, 즉 태후 주씨는 고구려 왕실로 돌아왔는데 함께 잡혀갔던 왕비가 돌아왔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구려 왕실에서 왕비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송환되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고국 원왕은 연나라의 모용 선비족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단 한 번의 전략적 실수를 범했다가 나라의 운명을 위태로운 지경으로 빠뜨리는 뼈아픈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미천왕의 시신과 왕모가 인질로 잡혀 있을 때는 고구려에서 연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했으나 태후를 송환받고 난 뒤에는 사신을 보냈다는 내용이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고구려에서 연나라의 모용 선비족에게 애교 관계를 끊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기 370년 저족이 세운 진나라, 역사학에서는 전진이라고 부르는 그 진나라의 왕맹이 중국 북부의 패권을 놓고 모용 선비가 세운 연나라, 즉 전연과 치열한 전쟁을 벌인 끝에 마침내 전연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고국 원왕 40년, 고구려 궁궐에 불청객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대왕 마마, 진나라 왕맹의 군사가 연나라를 무찔러 싸운데 연나라의 태부 벼슬에 있던 모용평이라는 자가 도망을 다니다가 우리 고구려로 쫓겨왔사옵니다. 모용 선비족의 벼슬아치가 우리나라로 도망을 왔단 말이냐? 그 자를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전연하고 전진이 서로 패권을 차지해서 그 중국을 통일하려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싸움에서 그 전진이 전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진의 그 왕맹이 이 전연을 친 겁니다. 연나라가 일방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이 전연의 그 태부 모용평이 고구려로 쫓겨서 일종의 피난민처럼 이제 도망오게 됐습니다.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연이 고국원왕 시기에 342년에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막 수도가 함락되고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핀 적국이거든요. 근데 이 적국 사람이 피난 왔는데 고구려로서는 뭐 하나 반갑지도 않겠죠. 네 놈이 패망한 연나라의 모용씨 일족이었다. 예, 대왕마마. 진나라 군사의 침략을 받아 목숨이 위태롭기로 부득이 몸을 피해 고구려 땅으로 왔사옵니다.
거두어 주신다면 고구려의 대왕 마마를 충성을 다하여 모실 것이오니. 닥쳐라 이놈! 궁시를 불태우고 선왕의 시신과 내 어머니를 불모로 잡아간 원수를 환대할 줄 알았단 말이냐? 진나라에 보낼 선물이 없어 고심하였더니 마침 잘 되었다. 여봐라! 저놈을 진나라의 선물로 바치도록 하라! 고국원왕은 연나라 모용선비의 일족인 모용평이라는 사람을 연나라와 전쟁을 벌였던 진나라로 보내버립니다. 당시에도 난을 피해 도망쳐온 사람의 경우 웬만하면 거두어주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오히려 사지로 보내버린 것을 보니 모용선비족에 대한 고국원왕의 적개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국원왕 39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구경할 수 없었던 백제와 관련된 내용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고국원왕 39년 가을, 왕이 군사 2만을 보내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하였으나 치양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백제의 시조 온조가 모두 같은 부여족이었다는 사실을 이 프로그램 초기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백제와 아무런 교류도 없던 고구려가 어째서 고국원왕 말기에 들어서 갑자기 백제를 공격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강남대 박경철 교수로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313년, 314년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한 군현을 소멸시켜버려요. 축출해버리니까 종래 완충 역할을 하던 한 군현이 없어지니까 백제와 고구려가 직접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황해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결국 군사 충돌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이 황해도 지역에 이 낭낭대방이 없어진 이후에도 중국 연호가 쓰여진 저 벽돌들이 나오는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점점 없어져요. 그만큼 고구려가 그쪽이 군사지대가 되니까 압박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낭낭대방이라는 한 군현이 자리 잡고 있어서 두 나라가 맞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그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마침내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올라가던 백제와 고구려가 충돌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고국원왕이 군사 2만을 보내 백제를 쳤는데 치양 전투에서 패배하였다고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투에서 이긴 백제 쪽의 기록이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을까요? 삼국사기의 백제 본기에 실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고구려 고국원왕의 이름은 사유입니다. 근초고왕 23년 봄 3월, 고구려왕 사유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에 와서 진을 치고 군사를 나누어 민가를 약탈하였다. 왕이 태자를 보내니 태자는 군사를 거느리고 샛길로 치양에 이르러 급히 습격하여 고구려군을 쳐부수고 5천여 명을 사로잡아 그 포로들을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겨울 11월에 한수 남쪽에 왕이 군사를 친히 사열하였는데 깃발은 모두 황색이었다. 그리고 2년 후에 또 한 번 고구려군이 백제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나오는데 고구려 본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오므로 근초고 왕은 이 말을 듣고 군사를 폐강 상류에 매복시켜 놓았다가 그들이 오기를 기다려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들은 패배하였다. 백제를 그 염두에 두고 백제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고구려가 이제 먼저 공격을 해 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경계선이 예성강 전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백천이라든가 이래 황해도 백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하면 일방적으로 당했을 수 있을 텐데 백제가 그렇지 않고 백제가 한창 국력을 강성하게 할 때쯤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비등한 상태에서 이제 견제될 수밖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경숙 연구위원은 설명처럼 당시 고구려는 연나라 모용선비족의 공격으로 수도가 함락되는 등의 타격을 받아 내부 질서가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비해서 백제는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근초고왕 시기였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구려는 남쪽의 백제뿐만 아니라 서쪽 국경도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백제와의 전투에 전력을 기울일 수 없었겠죠.
강선 숙명여대 강사의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강성하긴 했지만 그 전형과의 전쟁도 치르고 계속 그 서쪽 국경이 불안했기 때문에 백제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이 백제와의 전쟁에 국력을 기울이다 보면은 서쪽 국경이 허술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전현으로부터 다시 또 이제 침입받게 된 상황이니까 이때 고구려는 그 서쪽의 적, 남쪽의 적. 그래서 아주 그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하지 못하다가 소술망대에 들어오니까 그 전진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되면서 서쪽 국경이 안정이 됩니다. 고국원왕 41년 겨울 10월 대왕마마! 지금 백제군이 평양성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사옵니다. 백제군이 감히 우리 평양성을 치겠다고 출정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근초고왕이 아들 근구소와 함께 기병 1만을 거느리고 몰려오고 있다 하옵니다. 잘 되었다. 내 이 기회에 백제군을 물리치고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야겠다. 자, 고구려군은 나를 따르라! 이때 고국원왕은 이미 환갑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근초고왕의 백제군을 맞아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백제군은 황색 깃발을 사용하고 고구려군은 붉은 깃발을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군사의 기백을 잃지 말고 백제군을 무찔러라! 물러서지 마라! 대왕마마! 대왕마마! 어찌된 일이냐? 대왕마마가 화살을 맞았다. 이리 나와서 대왕마마를 모시고 그걸로 돌아가라. 군사들은 퇴각하라! 고구려 장정들을 후퇴하라!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기록에 의하면 고국원왕이 백제 진영에서 날아온 유시에 맞았다. 즉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쩌다 날아온 화살에 맞은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국 원왕이 군사를 이끌고 방어하다가 화살에 맞았다. 이달 31일에 왕이 별세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기록이 이러하고 근초고왕은 태자와 함께 날랭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가 화살에 맞아 죽으므로 근초고왕은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백제 본기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평양성을 공격했다라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백제가 자기네가 승리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구려는 간단하게 왕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패퇴시켰다고 나온다라는 걸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백제 쪽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성공적인 작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사료가 다 있는 것이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마련해 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국사기 사료가. 금경숙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백제 쪽에서 보자면 상대편의 왕을 죽였으니 분명 승리한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숙명여대 강선 강사는 그렇다고 백제가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도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이 전쟁에서 그 고구려의 국왕이 전사했다는 것은 고구려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 보면은 뭐 고구려가 백제한테만 크게 밀려서 뭐 영토를 빼앗겼다거나 아니면은 뭐 백제가 고구려에 대해서 뭘 요구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전쟁의 결과만 놓고 보면은 백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고구려의 왕을 전사시켰으니까 승리한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백제가 뭐 특별히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고국원왕은 재위 기간 내내 모용 선비족에게 시달렸고 결국은 고구려 역사상 전쟁터에서 목숨을 거둔 유일한 왕으로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